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아버지는 마당 한 옆 뒤퉁이에 생쑥불을 피웠다. 아버지는 총각 시절엔 남의 집 상머슴을 살았다. 그러니 아버지는 쑥불 태울 쑥도 좋은 것만 배워왔다. 우리 집에서 나는 쑥불 냄새는 다른 어떤 집의 쑥불보다 더 깨끗하고 구수했다. 공선옥 지음. 보리밭에 부는 바람. 아직 날은 새지 않았다. 파란색의 방충망이 쳐진 봉창 밖은 어두웠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안심을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다가 내가 좀 전에 누군가하고 인사를 했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잠결에 무슨 말소리인가가 들려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었다. 그리고 누군가 낯선 것 같기도 하고 낯익은 것 같기도 한 손님이 와 있는 것 같아서 인사성 바르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는 어머니의 평소 가르침대로 눈을 반쯤 감은 상태에서나마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내가 완전히 잠이 깨었을 때는 해는 뜨지 않았지만 봉창 밖이 훤했다. 내 옆에서는 벌써 일어난 형이 아침 공부를 하고 있었고 마루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느 날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비가 올란가 어쩔란가. 오늘 내일 비가 오면 모를 낼 수 있을 것이네. 놋은 얼마나 얻으려고요? 한 대여섯은 얻어야지. 못 내게 되면 둘째 학교 가지 말라고 허소. 못줄도 잡아야 한게.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도 나는 비가 와서 우리 집 논에 모를 내는 날 학교를 안 가게 된다. 학교라는 곳은 내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곳이다. 농번기에는 나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하다못해 쌈질이든 뭐든 뭐 하나라도 잘해서 눈에 띄는 놈들도 종종 결석을 하곤 하니까 공부도 그만하고 운동도 그저 운동장에서 아이들 공 찰 때 따라서 뛰기나 하는 나 같은 아이가 결석을 한다 한들 내가 결석을 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지도 모른다. 나는 머리에 기계충이 났다가 없어지고 났다가 없어지고 얼굴에 버짐이 피었다가 없어지고 피었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하는 평범한 시골 아이였다. 부모는 천수담 농사를 짓고 위로 누나들은 일찌감치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도시의 공장으로 갔다. 남의 소장만 붙이다가 천수답이나마 갖게 되고 송아지나마 사들이게 된 것도 다 그 누나들 덕분이었다. 큰 누나는 집에 있는 두 남동생인 형과 나를, 그 중에 특히 우리 집 장손인 형 하나만큼은 책임지고 공부시키겠으니 안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누나들 덕분에 가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집에 서서히 희망의 빛이 비쳐들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열려진 뒷문으로 보이는 대밭에서 참새들이 말할 수 없이 시끄럽게 짹짹거렸다. 어디선가 부지런한 뻐꾹새 소리도 들려왔다. 뻐꾹새 우는 거 본께 비오기는 글러 불었는갑소야. 아이 장서가, 해가 중천인데 안직도 퍼질러 자는 거요? 너그 누나들은 시방 벌써부터 이러고 있겄다. 이 속 장아리 없는 놈아.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상을 내오며 악을 썼다. 아침녘에 이미 풀을 한 짐 베어가지고 온 아버지가 마루에 앉기 전에 나는 일어나야 한다. 성, 무슨 공부한가? 영어 공부. 형은 중학생이 된 뒤로 부쩍 말수가 없어졌다. 그래서 말 붙이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도 나는 용기를 냈다.
성. 형은 잠시 속으로 하는 입놀림을 멈추고 내 말을 기다렸다. 영어 재밌는가? 처음 해보는 외국어인께 신기하지. 아버지 오시기 전에 세수하자. 우리는 우물이 있는 뒷곁으로 나갔다. 똑같이 나갔는데도 어머니는 형은 놔두고 나를 향해서만 중얼거렸다. 참말로 부에 가심이다. 부에 가심이요. 어머니가 그러나 말거나 나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형이 빡빡 깎은 머리를 세수물에 풍덩 담갔다. 너는 요새 애들이랑 잘 지내냐? 형이 수건으로 머리의 물기를 털어내며 물었다. 형은 일부러 내게 말을 걸었을 것이다.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면 어머니도 조용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형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느낌이 싫지 않아 나는 얼른 대답했다. 기환이가 자꾸 내 머리에 도장법 났다고 놀려서 한바탕 한 것 말고는 잘 지내는디? 왜? 야, 학창시절에 남는 것은 친구라고 하더라. 사내 새끼가 그 정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냐? 알았어. 중학생이 된 뒤 식구들과는 상관없이 자기 일만 신경 쓰며 사는 듯 했던 형이 내게 충고를 해주는 게 눈물이 날 지경으로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다른 날 아침보다 그날 아침에 기분이 조금은 더 좋았던 건지도 몰랐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머니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그토록 초랭이 방정을 떨지는 않았을 테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게 형에게 물었다. 그것이 초랭이 방정 떠는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은 채로. 그런디 성, 어젯밤에 우리 집에 누가 오지 않았어? 막 떠오른 아침의 아래 물기를 닦아낸 형의 머리통은 깨끗하기 이를 데 없었다. 왜? 아니, 내가 자다가 깨서 누구랑 인사를 하긴 한 것 같은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텃밭에다 새순물을 뿌리고 오면서도 계속 주절거리는 내게 형이 성큼 다가섰다. 오긴 누가 왔다고 그래, 임마. 느닷없이 표준말 억양을 쓰는 형의 말투와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형의 주먹에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들어가 있음을 나는 느꼈다. 아니, 나는 그냥 그것이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물어보는 것이요. 좀 전에 형에게 말할 수 없는 다정함을 느꼈던 만큼 이번에는 형의 조그만 완력에도 기가 죽는 것이 서러워졌다. 눈을 조금이라도 깜빡하면 금방이라도 눈물이 배어나올 것만 같아 나는 일부러 눈을 뚝 뜨고서 뚜벅뚜벅 방으로 들어왔다. 책을 챙기는데 기어코 눈물방울이 살금 책 위에 떨어졌다. 나는 얼른 그것을 치웠다. 형이 뒤따라와서 다시 한번 내 어깨를 잡았다. 이번에도 힘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형의 손에는 좀 전과는 다른 다정함이 서려 있었다.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것은 입 밖에 내지 말어. 알았지?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피해를 본 게. 형이 책을 넣는 가방은 내가 꿈에도 소원하는 중학생용 카키색 가방이었다. 내가 중학생이 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중학생이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책가방, 중학생이 되어야만 신을 수 있는 운동화와 모자 때문이었다. 알았어. 알았단께. 형이 나를 보고 씩 웃었다. 나는 책보자기의 끈을 질끈 묶었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비가 오면 모를 내려고 했더만은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서기는 그냥 학교 가라. 막 피어나기 시작한 능소화가 집집의 대문간에서 주황으로 빛나는 아침이었다. 어젯밤에 피었던 쑥불의 향기 대신 보릿대 태우는 냄새가
6월 아침의 대기 속으로 퍼지고 있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찌릉찌릉 배를 울리며 쏜살같이 마을을 벗어났다. 형은 자전거가 없어 십리가 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올여름에 보리를 수매하게 되면 아버지는 자전거부터 사주겠다고 형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형은 중학생이므로 먼저 가고 나는 당산으로 갔다. 골목에서 쏟아져 나온 국민학생들은 일단 마을 입구 당산에 모였다. 국민학생들은 예향단장의 인솔하에 공동으로 등교하도록 되어 있었다. 신장로가를 따라 행진하듯 하면서 아이들은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라든가 무궁무궁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꽃 같은 노래로 시작하여 자유평화 위하여 임들은 가셨으니 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같은 군가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학교까지 갔다. 그렇게 가다가 중간중간에 차가 지나가면 팔뚝이 빠져라고 손을 흔들어야 한다. 만약에 애양단 일원으로 단체로 등교하지 않고 혼자 가다가는 학교 입구에서부터 선생님에게 기합을 받아야 한다. 찌개 선생은 툭 하면 아이들의 귀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리고 눈을 부라렸다. 찌개 선생에게 한 번씩 귀를 찍히게 되면 귓불이 하루 종일 아렸다. 나는 솔직히 애양단 등교가 싫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애양단 등교를 하면 버스가 일으키는 먼지를 내 맘대로 피할 수 없어서 괴로웠다. 버스가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먼지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화생방 훈련을 하듯 코와 입을 감싸고 신장록과 풀섭에 일제히 엎드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간밤 이장집 마당에서 본 드라마 전우가 생각났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대장 나시찬 흉내를 내며 눈두귀로 굴렀다. 그러나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뇌 뒤를 따르던 아이들은 대굴대굴 구르는 신용을 하며 웃어댔다. 내가 애향단 등교에 대한 유감이 생기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 전에 나는 곧잘 애향단장 대신 애향단 깃발을 들고 맨 앞장서 구령을 붙이기도 하고 향도가 되어 조금이라도 줄에서 이탈을 하거나 어긋나는 아이들을 단속하기도 하였다. 때로 한 노래가 끝나면 잽싸게 다른 노래로 넘어가야 하는데 다음 노래의 첫 소절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나는 그전까지 애양단 등교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어떤 회의도 해본 적이 없었다. 아침 일찍부터 들에 나온 어른들은 아이들의 그런 등교 방식을 보기 좋아했고 이따금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경쾌하게 클렉슨을 울려주기도 했다. 애양단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워 어깨가 절로 들썩여졌고 노랫소리는 높아만 갔다. 나는 나시찬 흉내 내려다 창피만 당한 그날 이후부터 행렬이 개판이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다가 나중에는 행렬과 뚝 떨어져서 혼자 걸어가기 시작했다. 애향단장 기환이가 내게 머리에 도정밥 있다고 시비를 건 것은 그러니까 괜히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6월 아침은 특유의 습기를 머금고 싱그러웠다. 아이들은 노래 부르며 학교를 향해 행진해 갔다.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뒤로 처지다가 슬쩍 빠져 어디 옴팍한 산골밭 하나 기어들어가서 볼이나 밀서리를 해도 좋을 것 같았다. 나는 평범하지만 앞장만 서주는 놈이 있으면 지체 않고 따라 나설 수 있었다. 나는 다른 동네 애양단을 살폈다. 방아실집 정배가 눈에 띄지 않았다.
정배네 집 노는 천수답이 아니다. 정배네는 머슴을 둘이나 두고서 문전옥답 농사를 짓는 집이다. 그렇게 머슴을 두고 사는 부잣집이어도 농번기가 되면 정배도 결석을 했다. 정배 엄마가 아기를 낳다 아기만 살고 죽었다. 급하게 갓난이 딸린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그 새엄마가 정배한테 계집애들이나 할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배는 농번기 때면 애보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정배네 집에 가서 애기들은 정배네 뒷산 상수리 나무 같은 데다 묶어놓고 정배하고 요즘 한창일 떼알이나 따먹으러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나온 애향단들의 노랫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행진을 하고 갔으면 분명 알아채지 못했을 바람 한 줄기가 건듯 불어왔고 나는 그것을 신호삼아 정배네 동네로 가는 호젓한 들길로 획 들어서고 말았다. 부딪혀서 깨어지는 물거품만 남기고 가버린 그 사람을 못 잊어옵니다. 어쩌고 하는 노래를 콧소리로 흥얼거리며 나는 정배네로 가는 논언덕을 꼴딱 넘어섰다. 이제 학교 가는 아이들 모습은 완전히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어디선가 볼이 까시락 태우는 구수한 연기내만이 들판을 가득 감싸고 있었다. 나는 무심히 드문드문 바위 너설이 깔려있는 비산비야를 걸어갔다. 그 아침나절에 그런데 문득 누런 보리밭 한가운데 있는 바위 너설에 발딱 앉아있는 보리 색깔의 동물 한 마리가 보였다. 저것이 뭘까? 네 집 개가 학교 가는 애 뒤를 밟아오다가 저기에 잠시 앉았는 것일까? 하면서 나는 눈을 비비며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여우임을 알았다.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여우가 세모진 눈을 하고 나를 보며 찡그린 듯 웃고 있었다. 웃는 듯 찡그리고 있었다. 아니 저것이 뭔 일로 이 아침에 하면서도 나는 한 손에 돌멩이를 한 손에 고무신을 움켜쥐고 있었다. 여차하면 여우 머리를 돌멩이로 내리치고 도망을 갈 판으로 나는 천천히 여우 곁을 지나치기 시작했다. 때 안에게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내 목덜미를 쓱 훑고 지나갔다. 어디선가 안 들리던 피리 소리도 들려오는 듯했다. 그것은 자세히 들으니 보리밭 속 비비추들이 삐약삐약 우는 소리였다. 눈앞에서 망초꽃이 하늘거렸다. 정배네 동네 앞 정자나무가 눈에 들어오자 나는 그때서야 내가 온몸에 비오듯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정자나무 아래로는 겨울에 얼때만 빼고 사시사철 콸콸 물소리를 내며 흐르는 계곡이 있었다. 나는 그 계곡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것을 가까스로 참고 정배네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마침 정배가 대문간에 펼쳐진 덕석에다 어린아이들, 말하자면 지 친동생과 의붓동생을 풀어놓고 저는 책을 읽으려고 했는지 한숨 자려고 했는지 알 수 없는 자세로 비스듬히 누웠다가 내가 들어서자 누런 이빨로 히 하고 웃으며 나를 맞았다. 나는 덕석 위에 철퍼덕 주저앉았다. 아따, 누구 집 오는 디소? 아침부터 여시한테 홀릴 뻔했다. 정배가 급히 정직간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보리단술 한 컵을 쑥 내민다. 단술을 들이켜고 나니 긴장했던 몸이 조금은 풀리는 듯 기분이 좋아졌다. 한참을 덕석 위에서 뒹굴다가 우리는 아이들을 어깨에 들쳐맸다. 계집애들처럼 아이를 허리에 묶지 않고 광목끈을 어깨에 묶고 애들을 말 그대로
짐짝처럼 들쳐맸던 것이다. 아이를 들쳐매면 업었을 때처럼 굳이 애를 손으로 받쳐야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끔씩 애가 광목근 속에 아직 들어있나 없나만 살펴주면 된다. 우리는 아예 보리단술 한 병을 애와 함께 싸매고 뒷산 계곡으로 갔다. 거기 너럭바위 옆 나무에 애들을 들쳐매고 갔던 광목근으로 묶어놓고 우리는 떼와를 따먹고 물속에 처박혀서 놀면 되는 것이다. 깊은 계곡 속에서 우리를 방해할 거라곤 새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물에 몇 번 들어가고 떼왈 몇 번을 따먹고 나니 애보기 말고는 딱히 놀 일도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고 있었다. 우리도 아이들 옆에 몸을 뉘었다. 그때 누운 눈앞에 잠수함 같은 농구화가 딱 멈추었다. 정배도 나도 깜짝 놀라 차마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눈만 말똥거렸다. 얘들아, 길 좀 묻자꾸나. 농구화 사내가 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물어보시오. 이쪽 산 넘어가면 거기도 신장로가 나오냐? 나와라우. 얘야, 그런데 어른이 뭘 물으면 좀 일어나서 대답 좀 하면 안 되겠냐? 우리는 팔딱 일어났다. 농구화 사내가 배시시 웃었다. 웃는데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다. 물어보는데 대답해줘서 고맙다. 너희들 그런데 여기서 못들 하고 있었느냐? 애기 보고 있었는디요? 그래, 착하구나. 착한 아이들이니 내가 먹을 것 좀 나눠주마. 농구와 사내가 너덜너덜한 가방 속에서 꺼낸 것은 찐 감자였다. 어서 먹어라. 내가 너희들이 감자를 먹는 동안 퉁소를 불어주마. 정배와 나는 퉁소 소리에 맞춰 감자를 씹었다. 잘 있어라. 애기 잘 보고. 우리는 감자를 입에 넣은 채로 공손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사내가 산모롱이 너머로 사라졌다. 감자를 억지로 넘기느라 목이 메었다. 정배가 보리단술 병마개를 뽑았다. 언제쯤 감자인지 약간 쉰내가 들린 감자를 그보다 더 쉰내가 나는 보리단술로 감추어서 막 넘기려는데 정배가 내 등을 후려쳤다. 아, 씨벌. 뭐시? 간첩 하나 놓쳤다. 엥? 너 농구화에 흙이 묻어. 산속에서 길을 물어. 아,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간첩 놓쳤다. 우리는 냅다 산 위로 뛰어갔다. 간첩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문득 보리단술의 취기가 확 올라왔다. 너럭바위 위에서 두 아기가 깨어나 우러젖히고 있었다. 아기들에게 가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리단술 때문인지 간첩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숙직실은 더웠다. 더운데도 교무주임 선생은 문을 열지 않았다. 나는 숙직실에 오기 전 담임 선생에게 무단결석한 죄로 종아리에 피멍이 좀 드는 매를 맞았다. 매 맞는 거야 일이 아니지만 종아리에 난 피멍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들키는 것이 큰일이었다. 농번기를 핑계 삼아 무단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담임은 화가 난 것이 분명했다. 담임이 나를 때리면서 그랬던 것이다. 좀만 한 것들이 담임을 홍해 조수로 하는 것이여 뭐여.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든? 나는 한 번도 담임을 우습게 본 적이 없다. 아니, 우습게 본다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인 줄도 모른다. 나 결석. 너는 앞으로 농번기 할애비가 와도 결석 못한다. 알았지? 나는 아픔을 참느라 이를 앙다물고 있어서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왜 대답이 없어? 이것이 선생 말을 개조주로 하는 거여 뭐여? 개조시라는 담임 말이 나는 우스웠다. 아프면서도 우스워서
나는 울지도 웃지도 못했다. 다행히 담임은 매질을 멈추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김창석, 내가 좋게 말하지만은 앞으로는 무당겨서 거지 말아라이. 알았지? 알았으면 가보아. 나는 바짓단을 내렸다. 교무실 문을 나서려는데 담임이 나를 불렀다. 서랍에서 연고를 꺼내더니 바지를 올리라고 한다. 담임이 발라주는 연고에 겨우 가라앉았던 아픔이 되살아났다. 매를 때릴 때는 몰랐는데 다정하게 약을 발라주는 담임 손이 갑자기 징그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징그러움도 꾹 참았다. 내가 담임 선생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연고를 발라주며 담임이 말했다. 이따 애들 집에 가고 나면 너는 남아서 숙직실로 가봐라. 교무 선생님이 너한테 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더라. 4교시가 끝나고 아이들은 모두 귀가 조치되고 나만 남았다. 이른 귀가 조치는 여시가 출몰해서 아이들이 늦은 귀가를 했을 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교무주임 선생의 이마에 땀이 삐질삐질 배어나왔다. 주임 선생은 내게 여시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다. 못하려고 그런 말을 해갖고 너도 고생, 나도 고생. 이것이 뭔 일인가 모르겠다. 자, 묻는 말에 다시 한번 말해봐라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에게 절대로 어요체를 구사하지 못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 언제나 습니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그랬고 언제나 그랬으므로 나는 선생님들에겐 습니다라고만 말해야 되는 걸로 알았다. 군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얼이 좀 빠진 듯한 약간 높은 목소리 속에는 억지로 참고 있는 울음이 배어 있었다. 분명히 네가 여시를 봤단 말이지? 예, 그것이 여시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여시는 여시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디 여시를 보면 본 것이제 못하려고 여시 봤다고 말을 했냐? 근게 김창석, 다시 한번 어제 아침 상황을 차분히 생각해봐라. 애초에 학교에 안 온 이유가 뭐여? 다시 한번 어제 일을 생각해보라고 하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어제 나는 왜 학교에 오지 않은 것일까? 뭐 때문에? 그 이유를 나도 알 수 없는 것이 미칠 것만 같았다. 미루나무 한 그루가 숙직실 창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미루나무를 바라보았다. 순간 미루나무 이파리가 수많은 손바닥을 까뒤집으며 팔랑거렸다. 바람이 불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우렁차게 대답했다. 바람이 불어? 너 말 한 번 잘한다 그래. 바람이 불만도 했겄다. 날은 촉촉하니 언제 비가 올란가 안 올란가 모르겄제? 공부는 허기 싫제? 학교 안 오기로 치면 뭔 핑계를 못 대겄냐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래서 바람이 불었다고 치자. 그 다음이 중요하다. 이? 다음에 어디로 갔어? 미루나무는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손바닥의 팔랑거림을 딱 멈추었다가 내가 다시 저를 바라보는 즉시 잊어먹고 있었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팔랑거렸다. 나는 갑자기 신이 나기 시작했다. 예, 그래갖고 저는 갈골 심정배한테 갔습니다. 심정배네 보리밭을 지나는데 거기서 여시를 보았습니다. 여시가 개망초꽃을 나한테 던짐시로 막 희롱을 하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다가 온몸이 땀에 절어서 드디어 심정배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말하고 나니 가슴속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아, 그랬냐잉? 겁나게 수고했다. 자, 물 한 모금 마셔라. 주임 선생이 내미는 물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설탕물이었다. 설탕물은
확실히 사카린 물하고는 차원이 달랐다. 달콤함이 말할 수 없이 부드러운 게 마음속까지 녹아내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숙직실 문이 벌컥 열렸다. 담임이었다. 아직도 안 끝났소. 웬만하면 우레기 놔주제 그러요. 다들 기다리고 있구마는. 아따 참 징하네요 잉? 여시 이상 뭔 말을 물어보겠소 애들한테. 말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허요. 담임과 주임이 담배를 피우는 동안 나는 설탕물의 여운을 음미하고 있었다. 물그른 밑바닥에 아직 덜 녹은 설탕이 하얗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선생님들 모르게 슬쩍 가라앉아 있는 설탕에 손가락을 찍어 맛을 봤다. 물의 절반쯤 풀어진 설탕은 향기롭게 혓바닥에 감겨왔다. 그런 게 그것이 사실일까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나 해야겠죠. 갑자기 뒤통수 한 대를 쾅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어제 아침에 형이 그랬다. 확실한 것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고 보니 내가 정변의 보리밭에서 본 것이 진짜 여우였을까? 아니었을까? 순간 헷갈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헛것을 보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왜 이제서 드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의원군으로 갔을 때가 열 몇 살이었다고 하더만요. 그런 게 지금 한 40 가차이 되었겠구만요. 그렇다고 애한테 너그 작은 아버지를 봤느냐고 물어보기도 영 난감하더라고요. 애가 봤으면 봤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여시 문제에서 종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애 입단속이나 시키고 그만 귀가시킵시다. 나는 담임과 주임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내가 이제 집에 가도 된다는 것이다. 담임과 주임이 나를 불렀다. 담임이 내 종아리를 걷어올려 보라고 했다. 나는 움찔했다. 자식이 겁내기는. 그런 게 왜 말도 안 하고 결석을 해 허기를. 아따 솔찬이 아팠겄다잉. 담임이 손가락으로 내 종아리를 장난스럽게 찰싹 때리면서 크크 웃었다. 그럴 때 보면 그는 마치 이웃집 삼촌처럼 느껴졌다. 담임은 교사가 되기 전에 했던 일들을 말하기 좋아했다. 그 일들이 그렇게 재미있었으면 왜 교사 시험을 봤는지 알 수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담임은 무조건 강원도로 갔다고 한다. 강원도에서 담임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산판 트럭 조수였다. 그는 운전을 배우고 싶었지만 운전수가 가르쳐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만두고 탄광으로 갔다. 탄광에서도 1년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이번에는 충청도 광천으로 가서 새우젓 장사를 했다. 새우젓은 팔다가 남아도 썩을 일이 없어 안 팔렸을 때 골치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임은 어린이 여러분, 새우젓은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하고 물었다. 우리는 담임이 생전에 안 쓰던 어린이 여러분 소리에 기절초풍을 할 듯이 웃어댔다. 담임은 이제 장가를 가기 위해서라도 교사 말고 돈벌이 하기 좋은 다른 직업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담임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리 오래 할 사람 같지는 않았다. 다만 가수를 하면 오래 할 것 같기는 했다. 지난 봄 소풍을 가서 담임은 배우의 노래를 연거푸 3곡이나 불렀다. 그 뒤로 나는 툭하면 담임이 부른 노래를 흥얼거리는 버릇이 생겼다. 나는 공부 시간에도 담임이 부른 노래를 입속으로 달싹거리다가 담임에게 수업 시간에 뻘짓한다고 귀싸대기를 맞은 적이 있다. 그래도 노래는 내 입속에서 쉽게 떠나지 못했다.
추억은 영원한데 그런 이별을 없을 수도 있으련만 울고픈 이 순간에 내가 생각해도 환장할 일이었다. 주임 선생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여시든 뭐든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서 나는 교문을 나섰다. 학교 앞 구멍가게 앞에서 예양단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환이가 나를 앞장세웠다. 아이들은 하교할 때는 노래 부르지 않았다. 신장로를 벗어나 들길로 접어들었을 때 아이들은 발걸음을 재개했다. 아이들은 망초꽃 사이로 빠르게 걸어갔다. 기환이 여동생 기순이가 미끄러져 신발이 벗겨졌다. 기순이 신발은 꼬꼬무신이다. 기순이는 벗겨진 신발을 주워들 새도 없이 행렬을 따라갔다. 기순이가 삐죽삐죽 울었다. 아무도 기순이 신발 벗겨졌다고 말하지 못했다. 지금은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여우가 문제였으므로 아버지는 마당 한 옆 뒤퉁이에 생쑥불을 피웠다. 아버지는 총각 시절엔 남의 집 상모슴을 살았다. 그러니 아버지는 쑥불 태울 쑥도 좋은 것만 배워왔다. 우리 집에서 나는 쑥불 냄새는 다른 어떤 집의 쑥불보다 더 깨끗하고 구수했다. 쑥불 피운답시고 생잣불을 태우는 집도 있었다. 좋은 쑥불 냄새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나는 그래서 우리 집의 밤이 좋았다.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아버지는 자신이 배워와서 피운 쑥불 옆에 앉아있기를 좋아했다.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쑥불 옆에 오래오래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간간히 어둠 속에서 동부 껍질을 까던 어머니가 던지는 한마디씩을 듣는 것이다. 비가 안 오면 올해 쇳골 농사는 작파해야지라.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하건 묵묵히 있던 아버지가 불쑥 농사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한 토막을 꺼냈다. 어이, 아그들 장가. 자냐? 형은 자는 척하고 나는 모기장 밖으로 기어나왔다. 어머니가 사카린 넣고 찐 동부 범벅 그릇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나는 동부 범벅을 숟가락으로 푹 떠서 입에 넣었다. 마당에 쭈그리고 있던 아버지도 마루로 다가와 내가 먹던 동부 범벅을 한 입 먹고 나서 다시 담배를 피워 물며 입을 떼었다. 그런 게 옛날에 그랬더란다. 며느리 허고 할맛이 허고 쌈을 했사. 그런 와중인디 그 며느리가 남편 보고 서울 가서 어머니 팔아불고 오라고 했다던가. 아들이 꾀를 냈지. 어머니를 팔러 간 척하고 서울까지 갔다가 돌아왔어. 아니 왜 어머니를 팔으라 했는디 그냥 왔느냐. 며느리가 회가 나서 물었지. 남편 왈. 서울 가서 보니 조선천지에서 다 어머니들을 팔라고 왔는디 모다들 근수를 달아서 팔더라고. 그런디 울 어머니가 근수가 모자라서 팔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 근수 채워서 다시 팔러 가야겠다고. 며느리가 좋아서 만난 것이 생기면 꼭 어머니 갖다 줄 것 아니라고 근수 늘리려고 말이여. 그런 속은 모르고 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좋아졌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며느리 칭찬을 해. 그렇게 해서 며느리하고 할머니가 사이가 좋아졌다는 옛날 얘기가 있어. 아버지가 뜬금없이 옛날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집안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다. 비는 언제 오려는가. 바람은 축축한 듯한데 구름은 쉽게 뭉치지 않았다. 비가 와야 아버지의 근심이 풀어질 것이다. 윗동네 갈골 양반네는 모내기 포기하고 논에다 메밀씨를 풀어버렸다더만요. 또 요런 이야기도 있다네. 아버지는 신문지에 침을 묻혀 담뱃가루를 쌌다. 뭐가 모자리에서 아주 새불겄어라.
아, 그렇게 된 이야긴고 하니 최경희 장군이 인자 어머니 상중이란 말이여. 관직에 계시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관직을 그만두는 뒤 임난이 났어. 아버지, 임난이 뭐여요? 안즉 앉았냐? 임난이 임진난이여. 그래서 최 장군이 의병을 모집했어. 의병을 모집해서는 자기는 상중에 있은 게 할 수 없이 조카를 고 장군한테 보냈어. 거가 뭔 전투라 하더만은 금산 전투요. 고 장군은 금산서 전사하고. 아버지, 고 장군이 누구여요? 고 장군이 누구라더만은 느그성 자냐? 성한테 물어봐라. 동부범벅의 사카린 맛은 아렸다. 혀도 아리고 속도 아렸다. 누나들이 그리웠다. 누나들이 집에 있다면 나는 내가 학교에 안 가서 담임한테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큰 누나는 내 상처를 호호 불어 쑥찜질을 해줄 것이고 작은 누나는 허공에다나마 담임욕을 해줄 것이다. 누나들만 있으면 나는 오늘 밤 이렇게 동부범벅을 먹으며 속이 쓰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안 가서 매를 맞았는지 어쨌는지, 여우 봤다는 말 좀 했다고 남아서 욕을 받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형만 있는 집을 떠나 누나들 있는 서울로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다. 나는 문득 물었다. 아버지, 나 서울 가면 안 될까라우? 서울은 왜 갈라고? 서울 가면 여시도 안 나올 것이고 여시 봤단 말 했다고 지랄하는 선생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라우. 그려? 그러면 가거라. 나와 아버지의 문답을 가만히 듣고만 있던 어머니가 내 등을 후려쳤다. 그놈의 초랭이 방정. 여시고 뭐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고 여시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본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응? 어머니가 오금을 박았다. 고 장군이 금산전투서 전사를 하고 나니께 최 장군이 말하자면 최경희 장군이 의병장이 되었어. 갈골 양반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디 그 집 딸 이쁜이가 작년에 죽었다고 안어요. 이? 최 장군이 의병장이 되었는디 외장칼 청산 백운도를 탈취했다더만. 그것이 시방도 사당에 보관돼 있다던디. 언제 거기를 한번 가봐야 쓰겄는디 갈 새가 없어 못 가네. 그런디 갈골 양반딸 이쁜이가 시집가기 전날 죽었다고 안어요이? 부모 가심에 못을 받고 죽었어? 이쁜이가. 최 장군이 인자 경상도까지 갔던가비요. 아따, 최 장군이고 뭐시고 인자 잡시다. 그런 게 못하려고 최 장군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농계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 갈골 양반 딸 이쁘니 인물이 영판 좋은디 참 어디선가 퉁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아버지, 안즉 앉았냐? 어디서 퉁소 소리 안 나요? 비가 올라고 그런갑다. 아버지, 어젯밤에 누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는가요? 아버지는 대답을 뚝 멈추었다.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내 입을 막았다. 그러곤 무섭게 작은 소리로 오기는 누가 왔다고 그려? 비가 살큼 왔다가 간 것을 갖고는 야가 헛소리를 하네. 자빠져 잠이나 잘 일이제. 나는 쫓기다시피 잠자리에 누웠다. 자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겁먹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저것이 작은아버지 봤다고 초랭이 방정을 떨면 안 되는디. 당신이 야물딱지게 입단속을 시켜야지.
안 되겠소. 내가 눈을 떴을 때 아직 날은 새지 않았다. 비는 오지 않고 축축하기만 한 6월의 새벽이었다. 언제나처럼 언제 깨어났는지 모를 어머니 아버지가 마루며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며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기가 어저께보다 축축한 것이 빈님이 오실란가 어쩌실란가. 어이, 저기 새잣등 보리밭에 못이 꼴딱 앉았네 그려. 못이 앉았는디요? 바람님하고 빈님이 앉았구만. 인자 당신 눈에도 헛것이 보이는갑소, 이? 형이 일어나는 기척을 느끼며 나는 다시 잠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짧은 새벽잠 속에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비가, 세찬 비가 내렸다.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보리밭이 젖고 망초꽃이 젖고 여우가 젖고 내가 젖었다. 눈을 떴을 때 여지없이 환한 아침이었다. 밑이 축축했다. 냄새를 맡았다. 지린내는 나지 않았다. 대신 낯선 비린내가 났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형이 세수를 하고 있는 우물가로 달려나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